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물이 좋은 그 어떤 VIP 전용 트레이딩 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난 25년 동안 이 방에 들어가려면 뭐 무조건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의 입장권을 기도한테 딱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네, 그게 룰이었죠. 철저하게 막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 기도가 싹 사라지고 입장료가 2,000달러로 대폭락을 한 겁니다. 그냥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살벌한 VIP 룸의 문을 뻥 차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희가 같이 깊이 파볼 마켓비치의 심층 분석 자료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25년 만에 최대 시장 재편, 이 충격적인 규제 철폐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 이게 진짜 그냥 가벼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사실 주식시장의 하부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거든요. 입장료가 낮아졌다는 게 뭐 겉보기에는 개인 투자자의 자유, 막 이렇게 포장될 수 있지만요. 네, 듣기에는 엄청 좋아 보이죠. 소액 투자자들도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체에 정말 통제 불가능한 변동성이 풀려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꼭 짚어봐야 할 핵심은요. 이 풀려난 변동성이 도대체 누구의 지갑을 털어서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 그 자금의 진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한번 하나씩 풀어보죠. 이 사태의 진원지에는 그 FINRA, 그러니까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의 규정 4110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치가 떨릴 그 이름 바로 패턴 데이 트레이더 규정이죠. 아, PDT 룰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악명이 높죠. 네, 맞아요. 원래는 5영업일 동안 4번 이상 당일 매수나 매도를 하려면 계좌에 무조건 2만 5천 달러가 꽂혀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잔고가 모자란데 무심코 선을 넘어서 단타를 치면 어떻게 됐었죠? 아주 가차 없었죠. 증권사가 즉각적으로 계좌를 동결해버리거나 마진 거래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아예 못 쓰게 막고 오직 본인이 가진 순수 현금만으로 거래하도록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얄짤없었네요. 네, 그게 사실 닷컴 버블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지성 단타 매매로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쳐넣은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튼튼했던 안전망이 하루아침에 훅 뽑혀 나갔습니다. 이제 고작 2,000달러, 약 26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마진 계좌만 있으면 횟수 제한 같은 거 없이 무제한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막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벨벨로프가 완전히 치워진 거죠. 여기서 당연히 좀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우리는 2만 5천 달러 룰로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다면 무방비 상태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는 이제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개별 증권사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플랫폼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자료에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거든요. 과거에는 정부가 딱 정해준 2만 5천 달러라는 아주 일괄적인 절대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무조건 그 금액을 맞춰야 했죠. 근데 이제는 증권사들이 자신들만의 정교한 마진 알고리즘을 자치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마진 알고리즘이요? 그럼 내 거래 패턴을 막 인공지능이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평가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증권사의 백엔드 시스템이 투자자의 매매 횟수, 승률, 주로 거래하는 종목의 변동성 같은 걸 초단위로 프로파일링을 해요. 그래서 이 고객은 너무 위험하게 거래하니까 현금 거래만 열어두자. 아니면 이 고객은 리스크 관리를 꽤 하네? 우리 증권사 자금을 레버리지로 대여해줘도 되겠다. 이걸 자기들 입맛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규제의 권력이 국가기관에서 그냥 일개의 영리기업인 증권사로 완벽하게 이양된 거네요. 진짜 엄청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데이 트레이딩 마진을 쓸 수 있게 된 지금 새롭게 밀려드는 이 수백만 명의 소액 자본들은 과연 시장의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거대한 자금의 목적지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극도의 변동성을 제공하는 이른바 게임화된 섹터들이죠. 마켓비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게임화된 섹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가요? 대표적으로 그 임상 결과나 FTA 승인 뉴스 하나에 하루에도 반토막이 났다가 2배로 뛰는 바이오테크나 제약주들이 있고요.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 그리고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은 없지만 미래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전기 수직이 착륙기 같은 첨단 기술주들이 메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그 스트래티지 잉크에스의 암호화폐 ETF 같은 크립토 상품들이나 게임스탑으로 대표되는 밈 주식들도 절대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변동성 하면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시선을 확 빼앗긴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그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외부 플랫폼에서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도박성 예측 베팅이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네, 대선 결과 맞추기 같은 거에 엄청난 돈이 몰렸었죠. 맞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베팅 문화가 이제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제도권 주식시장 안으로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분석의 핵심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업의 펀더멘털을 거래하지 않고 주가 움직임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FWINA가 발표했던 아주 무섭고 뼈아픈 통계 하나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떤 통계죠? 패턴 데이 트레이드의 96%가 돈을 잃습니다. 잠깐만요. 96%요? 와, 그러면 100명이 이 VIP룸에 신나서 뛰어들면 96명은 깡통을 차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좀 냉혹하지만 매력적으로 분석되는 부분은 그게 수학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규제가 풀리고 유튜브나 틱톡에 보면 화려하게 단타로 돈 버는 영상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쵸? 나도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탭 몇 번 해서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죠. 맞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고빈도 매매, 특히 제로데이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다루는 영역은 이미 알고리즘 로봇들이랑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꽉 잡고 있는 피 튀기는 전장이에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데이 트레이딩이 보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의 피 같은 자본을 비싼 수업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아, 96%의 통계 속으로 그냥 갈려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논리를 좀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96%의 개인이 돈을 잃는다면 그 잃어버린 막대한 원금과 단타를 미친 듯이 치면서 발생시킨 그 천문학적인 거래 수수료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죠. 그쵸. 그럼 결국 이 판을 깔아준 진권사 플랫폼들이야말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논리의 퍼즐이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로빈후드나 위불 같은 증권사들은 2025년 이전부터 E410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 자기들이 로비를 주도한 거였군요. 네, 25,000달러라는 진입 장벽이 딱 사라지는 순간 자신들의 수수료 매출이랑 예치금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이미 완벽하게 계산을 끝냈던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면 로빈후드는 이 규제 철폐가 발표된 이후에 30일 동안 주가가 28%나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20% 하락한 상태이긴 했지만 확실한 반등 모멘텀을 팍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로빈후드야 워낙 금융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주식 거래를 막 비디오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니까 이런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불은 같은 기간에 무려 36%나 주가가 상승했어요. 로빈후드보다 상승세가 훨씬 가파른데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이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점효과,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위불은 로빈후드랑 다르게 소셜미디어적인 커뮤니티 특성을 아주 강하게 가진 플랫폼이기도 하지만요. 진짜 승부는 백엔드 인프라에서 갈렸습니다. 백엔드 인프라요? 서버 시스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불은 자기들이 규제 철폐 로비를 주도하면서 이 법안이 딱 통과될 시점을 미리 예측하고 백엔드 시스템을 완전히 다 새로 짜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안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스템을 바로 오픈할 수 있게 스탠바이를 해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규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첫날 단 1초의 딜레이도 없이 2,000달러 계좌 보유자들이 즉각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스위치를 탁 켜버린 겁니다. 와, 얄밉지만 똑똑하네요. 다른 증권사들은 어땠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막 시스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마진 알고리즘 적용하느라 좀 우왕좌왕했죠. 그 짧은 틈을 타서 위불은 하루라도 빨리 무제한 단타를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공격적인 트레이더들을 블랙홀처럼 싹 다 빨아들였습니다. 거기서 36%라는 압도적인 주가 상승률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둔 자만이 그 달콤한 초기 점유율을 독식한 거군요. 근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까 로빈후드나 위불에서 시작한 초보 데이 트레이더들 중에 무려 96%가 돈을 잃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뼈아픈 현실이죠. 그럼 그 96%의 함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머지 4%의 생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실력이 쌓일수록 뭔가 화려하게만 한 이 초보자용 M의 한계를 느끼고 훨씬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분석 도구를 찾아서 떠나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초보 티를 벗고 살아남은 액티브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애초에 자본금이 큰 25,000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은 결국 차트 분석 툴이나 옵션 책을 속도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전문가용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그 목적지가 바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찰스 슈왑 같은 전통의 프로 플랫폼 강자들입니다. 아하, 로빈후드에서 찰스 슈왑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있군요. 마침 자료를 보니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오늘, 그러니까 4월 21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딱 앞두고 있다고 해요. 시장 전체가 이들의 가이던스를 데이 트레이딩 시장의 파급력을 측정하는 어떤 바로미터로 주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도 자체적인 프로 트레이더용 플랫폼인 싱크 오어 스임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4%나 챈틀하게 올랐고요. 네, 싱크 오스임은 데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스탠다드 무기처럼 여겨지니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찰스 슈왑은 사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은퇴자금 굴려주던 엄청 다각화되고 거대한 전통금융사잖아요. 무슨 단타 수수료에 목숨 거는 가벼운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고작 2,000달러 들고 온 단타족들이 좀 몰려온다고 해서 그 거대한 찰스 슈왑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에 유의미한 변화가 진짜로 생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표면적인 거래 수수료만 볼 때 놓치기 쉬운 거대한 함정이 보입니다. 증권사의 진짜 노다지는 수수료가 아니라 순이자 마진에서 나오거든요. 순이자 마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5,000달러를 꽉꽉 채워야 했던 규제가 사라지고 2,000달러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규 계좌가 폭발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금액은 2,000달러, 3,000달러로 적을지 몰라도 수백만 명의 계좌에 깔려있는 그 예치금을 전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니까 주식으로 아직 안 바뀌고 계좌에 그냥 둥둥 떠 있는 현금 잔고의 총합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찰스 슈왑은 이 거대한 잉여 현금을 모아서 국채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기관에 대출을 해주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깁니다. 단타족들이 주색을 사고 팔며 내는 수수료 푼돈보다 그들이 계좌에 무심코 묶어두는 잉여 자금이 만들어내는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무서운 장기적 동력이 되는 거죠. 와, 기가 막히네요. 그 소스 자료에 나오는 마켓비치의 진행자 브리짓이라는 분이 자신의 가상 투자 포트폴리오인 브리짓스 바이지에 다름 아닌 찰스 슈왑을 편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시장이 막 미쳐 날뛰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다각화된 안전판 역할. 네, 아주 영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죠. 만약에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시장이 막 너무 과열되어서 정부가 다시 데이 트레이딩 규제에 칼을 빼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로빈후드 같이 단일 비즈니스 모델에 치중된 기업은 직격탄을 맞겠지만 찰스 슈왑은 다른 자산관리 비즈니스들이 탄탄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타격을 훨씬 덜 받습니다. 맷집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실 때는 경영진이 마이크 접고 읊어내는 가이던스만 믿을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고 그들의 잉여 현금 잔고 또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진짜 매의 눈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변동성의 흐름을 따라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보죠. 사용자가 로빈후드에서 게임처럼 단타를 치든 아니면 찰스 슈왑에서 전문가처럼 폼나게 차트를 분석하던 간에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든 거래와 옵션 베팅들이 결국에는 무조건 거쳐 지나가야만 하는 거대한 깔때기가 하나 존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바로 CBOE 글로벌 마켓이죠. 맞습니다. 미국 전체 옵션 시장의 통행로 징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 CBOE의 위치를 보면서 그 유명한 골드러시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옛날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막 모두가 금을 캐러 미친 듯이 달려갔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그 금 캐는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삽을 판 사람이었죠. 하긴 청바지 판 사람도 떼돈을 벌었죠. 그렇죠. 최근 증권사들이 예측 시장 같은 복잡한 옵션 기능들을 앞다투어 막 플랫폼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CBOE가 바로 완벽한 곡괭이 판매자 아닙니까?
아까 소스 자료에서 그 트레이드 스미스의 치스 캐플런이 만든 AI 신호 도구 같은 게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도구로 주목받는다고 한계했었는데 결국 이 모든 도구를 써서 거래를 일으키면 다 어디로 모여드냐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CBOE라는 이 거대한 시장 조성자 입장에서 판을 바라보면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오를 거라면서 롱을 치든 숏을 치든 아니면 96%에 속해서 전 재산을 날리든 4%에 속해서 돈을 따든 CBOE는 그들의 승패에 단 1g의 관심도 없습니다. 아, 누가 이기든 상관 안 한다는 거군요. 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볼륨, 즉 거래량 그 자체에서 나오니까요. 수많은 초단기 베팅들이 막 폭증할 때마다 결국 CBOE의 백엔드를 통해서 주문이 체결되고 청산됩니다. 그들은 단지 이 막대한 트래픽이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에 통행료만 조용히 챙길 뿐입니다. 와, 그러니까 96%의 루저가 돼서 깡통을 차든 승자가 돼서 포르쉐를 뽑든 간에 CBOE의 깔때기를 지나갈 때는 무조건 찰칵찰칵 요금을 내야 한다는 거네요. 진짜 백엔드 구조를 장악한 놈이 최후의 승자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내용한 구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심층 분석의 여정을 쭉 되짚어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피느라 기정 4170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저 종이 문서에 적힌 지루한 텍스트 한 줄이 폐지되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조치가 수백만 명의 투자 행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통제 풀린 자금들이 막 첨단 기술주나 밈 주식으로 몰려들면서 변동성을 기형적으로 폭발시켰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위블이나 찰스 슈업 같은 플랫폼들이 막대한 잉여 자금과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CBOE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시장의 모든 에너지를 조용히 수익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던진 수백만 명의 개인들 중 96%는 쓸쓸히 계좌가 녹아내리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의 사슬이 끊어지고 데이 트레이딩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계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그 무분별한 거래 횟수와 변동성에 중독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저 96%의 통계로 전락해서 월스트리트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만 올려주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폴리마켓 같은 극단적인 베팅 행태가 어떻게 제도권으로 스며들었는지 확인했죠. 25,000달러라는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고 누구나 화장실에 앉아서 스마트폰 화면 탭 한 번만으로 초단기 베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과거 주식시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어떤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가 다 풀리고 고빈도 투기와 옵션 도박이 대중화된 지금 과연 주식시장은 그 본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저 합법적인 거대 카지노로 그 본질이 영원히 바뀌어버린 걸까요? 와, 주식시장의 근본을 묻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 그 낮아진 벨벳 로프 너머로 발을 들이기 전에 방금 드린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조금이나마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얻으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가장 중요하고 날카로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서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